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파리 부동산 대책 내용과 직격탄 맞은 시장 반응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가능성을, 틸러슨 장관은 북과의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중매체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거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은 미전시 소속이 아니라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최지성 전 실장은 최종 결정은 자신이 했으며 정유라 지원은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수시로 호출해 심부름을 시키는 등 마치 머슴처럼 부렸습니다. 공짜 이적밖에 안 되는 건가? 공관병 갑질 실태를 폭로한 군 인권센터 팀장 출연합니다. 정부 서울청사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농성 천막 3곳이 철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었고 농성자 2명이 연행됐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석 달 만에 완치되는 신약이라고 속여 3억 원을 챙긴 가짜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진통제와 비타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약이었습니다. 전기료를 50% 넘게 줄여준다며 무료 교체를 권한 뒤 폭리를 취한 업체 고발합니다. 잘 되면 70~80%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기료가 줄기는커녕 수백만 원의 설치비만 냈습니다. 추적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은책입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문자 그대로 폭염입니다. 이런 혹서기에 경제라도 잘 돌아가면, 그리고 안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체감 온도는 좀 내려갈 터인데요.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새 정부가 애를 쓰는 건 알겠는데 경제라는 게 단박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니 중소기업은 물론 방직업 같은 대기업도 일자리를 줄일 테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대화 제의를 해도 오불과는 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중국과의 담판이 남았습니다. 워싱턴은 긴박하게 움직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고 단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도 대통령처럼 좀 여유를 가져야겠습니다. 이 더위도 언젠가는 물러가니까 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종합감기약처럼 20가지 넘는 처방을 망라했습니다. 서울을 통째로 투기과일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3구 포함한 11개의 구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거래도 여러모로 제한했습니다. 당장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겠지만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일변도여서 약효가 오래 갈지는 미지수라는 게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 원천 봉쇄에 나선 정부의 의지는 시장의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2011년 강남 3구 해제 후 6년 만입니다.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은 투기 지역으로도 중복 지정했습니다. 투기 지역이 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소유에 따라 10에서 20%포인트씩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이 지역들은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1순위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투기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도 전매를 금지합니다. 해마다 공적 임대주택 10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는 곧 부동산 담당 현장조사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불법과 탈세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오늘 하루 서울 강남권 부동산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매도자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는 벌써 가격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예고에 평소보다 매도 문의가 3배까지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급해서 파신다면 가격에 관계없이 오늘이라도 계약을 하셔야 돼요. 서울 모든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조합원의 지휘 양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바로 시행됩니다. 정부의 핵폭탄급 규제에 강남 3구의 매수 문의는 뚝 끊긴 반면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세장도 들어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두기라고. 당분간 부동산 거래는 끊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없는 게 맞죠. 지금 가격 떨어지는 집어사니까. 과열된 시장이 진정될 기미가 읽힙니다.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 12곳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투기 목적 수요를 즉각 차단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정부 정책에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 하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정치꾼도 술렁이었습니다. 야당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서울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서울의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무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지순호 기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야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한 노무현 정부 대책과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시장 주제만이 아닌 주택 공급과 수요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만 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관력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근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있지 않나. 여당의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전체와 과천, 세종시 등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이라고 투기과열 지역, 투기 지역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배제하기보다는 그런 게 심사 항목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또 다른 서울 지역 의원은 오히려 서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며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세금 올린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부자 증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봉 3억 원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올렸고 대기업 법인세율도 3% 인상했습니다. 더 거치는 세금 5조 원은 민생과 일자리 늘리기에 쓴다고 합니다. 증세로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선 정부부터 선심과 낭비로 새는 돈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세법 개정안, 핵심은 부자 증세입니다. 먼저 소득세율은 3에서 5억 원 구간을 신설해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올립니다. 법인세율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시 22%에서 25%로 인상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년에 더 거치는 세금은 소득세 2조 1천억 원과 법인세 2조 5천억 원 등 5조 5천억 원. 이 가운데 일부는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쓰입니다.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 1인당 1,000만 원을 세액 공제하고 직원 임금을 올려주면 증가분의 20%만큼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또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지출액 30%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12%로 올립니다. 하지만 근로면세자 축소 등 묵은 과제들은 빠져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그런 증세 정책들이 대략적으로라도 같이 좀 나왔었으면 하는. 정부는 부자 증세로 공약 재원 마련에 첫 발을 뗐습니다. 이제 세법 개정안의 성패는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협조에 달렸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대북 문제입니다. 한쪽에선 때리고 한쪽에선 어르고 이 미국의 대북 전략이 양극단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적이 아니라며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발이 안 맞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전략일까요? 윤혜웅 기자가 짚어봅니다.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현지 시각 1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그냥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며 수천 명이 죽는다 해도 거기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혀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보였던 가장 높은 수위의 위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겨냥해 통상법 301조를 통한 무역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인유적인 통일, 38선 북진을 의도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북한의 적도 위협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향까지 밝혔습니다. We hope that at some point they will begin to understand that and that we would like to sit and have a dialogue with them about the future that will. 이에 대해 명쾌한 국책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전쟁에서 대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한국에 대해 갈수록 강경 일변도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군사 보복까지 거론하면서 으림장을 놓았습니다. 중국군은 미사일로 우리 사드 시설을 파괴하는 시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외교와 군사 조치를 포함한 중국의 보복이 따를 것이다. 오늘 중국 인민일보의 영자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에 반발해 이런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양국 관계의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건군절 90주년 행사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도 국가 이익 침해에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谁都不要指望我们会吞下损害我国主权、安全、发展利益的苦果。 중국 CCTV 등 관영 매체들은 약속한 듯이 한국 내 사드 반대 시위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내 롯데마트가 112개 매장 중 겨우 12개만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손실액이 5천억 원에 달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NHK는 2일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군이 지난달 29일 사드 시설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요격해 파괴하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 판에 북한 미치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이 북한반 걸그룹이라는 모란봉 악단이 화성8하고 자신들이 부르고 있는 ICBM급 미사일 발사 축하 공연을 벌였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가상 영상까지 틀었는데요. 막상 대위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북한 평양 인민극장에서 모란봉 악단이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자축 공연을 합니다. 연주 도중 화성 14형 미사일이 미국 중서부를 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성포의 노래를 부를 땐 무대 뒤쪽 스크린에 한반도 전체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김정은 찬양가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북한이 ICBM 핵심 기술인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이클 엘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재진입체가 3-4km 상공에서 빛을 잃고 빠르게 사라져 대기권 재진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판 50회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삼성 합병과 같은 그룹 차원의 업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지성 전 실장은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래전략실 사장단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미전실 업무를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업무의 95%는 삼성전자 일이라며 삼성그룹 전체 업무와도 거리를 뒀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선 미전실을 없애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면 없애겠습니다.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의 조언에 따른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합병도 회사가 결정한 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실장도 재판에서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은 자신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승마지원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월 7일 재판 시작일에 줄곧 법정 진술을 거부해오던 이 부회장은 오늘 50회 공판에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신문 초반에는 긴장한 듯 헛기침을 하거나 특검에게 다시 질문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는 구속이 만료되는 27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넉 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이제 5일 뒤면 마무리됩니다. 운명의 기로에 선 이재용 부회장,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닷새 남았습니다. 오는 7일 넉 달간의 공판이 끝납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직도 혐의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167일이 됐습니다. 구속시한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오는 27일까지입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52번 섰습니다. 본인 재판의 피고인으로 50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의 증인으로 각각 한 번씩입니다. 카메라에 잠깐씩 비추는 이 부회장의 모습은 늘 한결같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서류를 세워들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첫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안경을 벗고 굳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서 벗어나기 직전 교도관들과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대통령과 3차례의 독대, 그 전후로 정유라 승마지원,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이 이뤄졌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특검은 이를 두고 청탁과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봅니다.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특검은 안종범 수첩 등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 이렇다 할 추가 증거나 증언을 재판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회장은 당시엔 최순실, 정유라의 존재나 승마 지원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사코 증언을 거부하던 삼성 임원들은 이틀째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모두 이 부회장을 감싸는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인 뇌물 공여죄가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 중 최초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뇌물이 무죄가 될 경우 다른 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군 지휘관 가족의 갑질 뉴스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공관병을 머슴처럼 부려 말썽이 난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이 공관병들을 수시로 호출하려고 전자팔찌를 채웠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몇몇 잘못된 지휘관들이 하인처럼 부리는 공관병들을 두고 따까리라는 속어를 쓰기도 했었죠. 공관병들을 노예처럼 부렸어야 말이 됩니까?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 2층 160평에 골프장까지 딸린 박찬주 대장 공관에서 공관병들은 늘 주방대기 상태였습니다. 공관병들은 공관 내 호출벨과 연동된 전자팔찌를 차고 박 대장 부부가 부르면 시도 때도 없이 달려와야 했습니다. 호출벨을 듣지 못하면 수시로 영창에 보내겠다며 협박했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고 말했습니다. 박 대장 부인은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공관병에게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지시를 잊은 공관병에 음식물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집에서 공관병들이 지내는 모양 자체가 그냥 봉건왕조 시대의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 박찬주 대장은 어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오늘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공관병 운영 필요성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2작전사령부는 자중할 뿐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며 감사에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홍유진입니다. 장군 남편을 두었다고 해서 아내가 장군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도 장군인 걸로 착각하는 장군 아내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장군 부인은 공관병을 파출부처럼 부리며 쟤네들은 공짜야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공관병들 가슴에 맺힌 체험담을 홍인주 기자가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2012년 복무한 A씨는 지휘관 부부에게 자신은 공짜 머슴과 다름없었다고 말합니다. 지휘관 부인의 친구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하던 중 친구가 고생이 많다고 하자 부인은 얘네는 공짜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짜 인력밖에 안 되는 건가? 2년 동안 나라를 바치러 왔다고 하는데 들이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자괴감 같은 게. 주말도 없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닭을 자기들이 키우는데 닭을 먹고 싶대. 닭 잡아달라고 우리들한테. 공관에서 조리하고 손님을 접대하지만 돌아오는 건 타박 분위기 일수입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공관병이나 운전병은 처음부터 자녀 과외를 염두에 두고 뽑습니다. 운전병들은 대조를 우선시하지. 서울 시내 뭐 들어서 알만한 대학 출신들고 애들 과외도 시킨다고. 여자 속옷 빨래는 적잖은 공관병들이 겪는 고역입니다. 거기 공관병애가 빅사이즈 여자 속옷 빨다가 눈물이 났다는 동안 내가 이거 빨려고 했는데. 공관병 경험자들은 지휘관들보다 부인들의 그릇된 인식이 폐해를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남편이 투스타면 지도 투스타야.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앞서 리포터에서 들으셨다시피 이번에 이 사건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건 처음으로 폭로한 군인권센터 김형남 팀장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주 앳된 얼굴입니다. 이 예비역 예비역 병장. 예, 맞습니다. 예, 요 사이 이 병장 전역하기 얼마 전에 달아요? 병장을 전역하는 게 저는 이제 공군 병장을 나와서 7개월 정도. 7개월을 달았군요. 이 군인권센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군인권센터는 2009년에 설립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8년 됐군요. 예. 그 제보가 많이 옵니까? 연간 한 1,500건 정도가 아주 많이 오는군요. 주로 이제 전역병들이나 군인 가족들에게서 많이 오겠죠?
실제 현역병들로부터 제일 많이 옵니다. 현역병들에게서 많이 옵니까? 예, 현역병들이 또 괴롭힘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보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사건에 따라서 저희가 사건 지원을 하면서 뭐 진정을 넣는 사건들도 있고 저희가 뭐 공문을 써서 항의하거나 여러 가지 형사상의 지원을 하는 법률 지원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지금 이 문제된 사건, 예, 이른바 관사에서 공관병에게 예, 일종의 그 규정 외의 어떤 학대 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제보받은 겁니까? 예, 저희가 최초 제보는 2016년 3월에 최초 제보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미 1년 한 반 전에 받았군요. 예, 계속해서 이후에도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하고 올해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런데 모든 지휘관들 관사에 일반화된 것보다는 주로 대도시에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이작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예,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39사단 같은 경우도 후방이기는 합니다. 예. 사실 공관병 자체가 어디다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어디다 신고해도 공관병은 장군의 부하에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디서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지는 사실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또 앞으로 뭐 문제가 될 만한 사건, 아니면 정말 이런 사건도 있었다 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알려진 뭐 전자팔찌나 이런 것 외에도 실제 박찬주 사령관의 경우에는 공간 마당에 개인 골프장을 설치를 하고 여기서 골프를 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골프공을 주워오기 위해서 이 공관병들을 다 불러내서 항상 대기하게 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사령관 부인의 경우에도 이 비가 오는 날이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까봐 이 감을 비 오는 중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공관병들에게 다 따오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령관 부인은 또 공관병들에게 폭언이나 욕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부모 욕을 또 합니다. 이렇게 그 요리를 하고 있는 조리병한테 가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너희 어머니는 너가 휴가를 나가면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해주냐,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너에게 가르쳤느냐라고 하면서 타박을 주는 일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지금 그 군대에서 그 이 공관병이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 다시 지금 국방부에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군인권센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공관병은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공관병이 하고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가사도우미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장군들이 개인적으로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면 사비로 이거는 고용을 하는 것이 맞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남의 수발을 든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정부 서울청사 앞 거리를 반년 넘게 차지해온 농성 천막이 철거됐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며 반발한 농성자 2명은 연행됐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종로구청 관계자가 철거 영장을 집행합니다. 자진 철거하도록 100호수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아 철거가 시작되면서 농성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묵인하고 있었어? 벌써 올라오기고 이제 왜 오늘 나온다고 그 전에 나와야지. 노동운동 단체가 6개월여 전 정부 서울청사 주변 거리에 설치한 천막 3곳이 철거됐습니다. 구청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40여 명이 투입되고 경찰 3개 중대 240여 명이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 설치 반년이 넘은 천막들은 15분여 만에 철거됐습니다. 구청 측은 천막이 불법 구조물인데다 수차례 자진 철거 요청도 무시해 전격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우리가 보냈는데 또 불구하고 안 돼서 한 거예요. 농성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여기 지금 10달 됐는데 아니 박근혜도 내리던 콘서트를 문재인이 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철거 과정에서 일부 농성자가 몸싸움을 벌였고 2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비타민을 섞어 만든 주사제를 암을 완치하는 신약이라고 속여 판 가짜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악용했는데 결국 목숨을 잃은 환자도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선반에 의약품이 가득합니다. 56살 김모 씨 등 2명이 가짜 암치료제를 만들어 온 주택가의 작업장입니다. 이들은 마취제와 비타민 등을 섞어 가짜 의약품을 제조한 뒤 2달 만에 암을 완치시킨다는 기적의 암치료약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은 산삼 줄기세포를 추출해 만들어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신약이라며 말기 암 환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김 씨는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중의학까지 전공한 의학 박사라고 환자들을 꼬드겼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자기가 국내 유명한 의대를 나온 의사하고 외국에서 의술을 공부한 의학 박사다 이렇게까지 거짓말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김 씨는 45살 신모 씨 등 실제 한의사 2명까지 고용해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사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국내와 베트남 호텔 등을 오가며 시술했습니다. 암 환자 2명은 가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치료비를 4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받아 모두 13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4명을 검찰에 넘기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요즘 금징어라고 불릴 정도로 오징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를 노리고 동해와 서해에서 오징어를 불법 싹쓸이한 선주와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경이 선실 곳곳에서 서류 뭉치를 압수합니다. 불법 공조 조업을 한 거래 내역입니다. 금전거래 내역, 회계 장부, 기록한 컴퓨터, 이를 이동한 이동시 전일 다 우려. 54살 이모 씨 등 36명은 오징어 싹쓸이 조업을 하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낚싯줄을 사용하는 체납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한데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로 훑어잡았습니다. 트롤어선은 단 10분 만에 일반 체납기어선보다 10배 더 많은 오징어를 잡습니다. 크기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싹쓸이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들이 2015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울릉도와 서해 목포 등을 넘나들며 잡아들인 오징어는 2,100톤, 시가 63억 원어치로 울릉도 한 해 어획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암암리에 공모하여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조업 활동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기 때문에 사실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오징어가 낚시를 잡아야 되는데 아주 싹쓸이하다 싹쓸이. 조그만 배들도 지금 생계를 못 꾸거든요. 해경은 이 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60일 어업정지를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와 귀금속을 훔친 방글라데시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열대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고가 제품만 훔쳤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엉금엉금 기어들어옵니다. 미리 받은 고가의 귀금속 진열대로 다가가더니 금반지 등을 가방에 챙겨 재빨리 달아납니다. 금은방을 터는데 걸린 시간은 60초 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방글라데시인 32살 하모 씨였습니다. 하 씨는 금은방에서 옷과 황금 열쇠 등 귀금속 1,70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근데 일요일 같은 날은 우리가 손님이 좀 갔더니 식사를 말씀하면 미는 거지 잠시. 하 씨는 영업시간이 끝난 전자제품 매장 2곳에도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 30대 4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하루 전날 자기가 와서 보고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자기가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동선을 추적해 하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오늘 추적 취재, 참 더러운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전기세를 절반 넘게 줄여주겠다며 접근해서 사고료 LED로 바꿔주고 설치비 수백만 원씩을 받아챙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전국에서 피해자가 따르고 있는데요. 주로 영세업자들입니다. 추적 취재 박승재 기자입니다.
작은 떡집을 운영하는 47살 윤모 씨. 전기료가 줄어든다는 말에 1년 반 전 가게 전기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서 전력 소비를 줄여주는 절감기라는 기기도 설치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가고 공짜인데 상담을 받아봐요. 그런데 전기세는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비로 매달 10만 원씩을 내야 했습니다. 금액의 반만 10만 원 정도만 36개월 내면 된다고. 이 시공비라는 거예요. 윤 씨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권명희 씨 부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50% 이상 뭐 잘 되면 70~80%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켜두어도 최소 3만 시간, 3년 반은 간다던 LED 전구는 사용 석 달 만에 대부분 꺼졌습니다. 시중에서 한 개당 평균 4,000원에 파는 전구인데요. 권 씨가 설치한 100개를 모두 합해도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수명도 7,000시간에 불과한 저렴한 제품이었습니다. 전기료가 매달 60만 원가량 줄 수 있다고 해 3년간 1,000만 원에 달하는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50% 이상 전력 사용을 줄여준다던 절감기 성능은 크게 못 미쳤습니다. 50% 이상, 90% 이상 이게 될 수 없는 제품입니다. 개선해봤자 10에서 약 30%. 업체 측은 개발자에게서 절감기를 대당 10만 원에 사들여 200만 원 이상 받고 설치해줬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인데 확보한 고객 장부엔 1,800명이나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확보하고 있고요. 400명 정도요. 업체 측은 일부 소비자의 불만 사항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탈북민 출신 직원이 주변에서 돈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2의 임지연 사태가 우려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 돈? 나 그런 돈 없어. 주지도 마. 난 그런 돈 없어. 탈북민끼리 투자 사기를 유의하라는 통일부의 교육 영상 내용입니다. 하지만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직원이었던 탈북민이 재단 동료와 다른 탈북민들에게 돈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하나재단에서 일하던 탈북자 출신 상담사가 지난 5월 말 다른 탈북자 등 수십 명에게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린 뒤 퇴직하고 중국으로 잠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방송 활동을 하다 입국한 임지연 씨처럼 이 탈북민도 북한행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 씨도 입국 전 주변에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세도 빌렸다고 하면서 이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이 탈북민이 미입국한 정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직원뿐 아니라 하나원에 근무하는 다른 탈북민 직원도 내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지난 5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제2, 제3의 임지연 씨 사태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여러 갈등을 빚으면서 혁신 선언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인적 혁신에 대한 내용은 빠졌는데요. TV조선 취재 결과 공천과 인재 영입 때 병역 이행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청년 후보는 30%를 할당하는 혁신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공천과 인재 영입 때 나라에 대한 충성과 국가 정체성 수호 의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이념과 조직의 재정비에 상응해 대대적인 인적 혁신과 인재 영입 또한 이루어야 한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여성도 그에 걸맞은 봉사활동을 한 인물을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대교체와 청년층 지지를 높이기 위해 50세 이하 후보를 의무적으로 30%까지 공천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장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의 공천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 의원도 당협위원장에서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인적 청산과 물갈이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오늘 혁신선언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서민 중심 경제를 골자로 하는 신보수주의를 당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를. 그러나 유동열 혁신위원은 서민 중심 경제는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내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발표합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오늘 저녁 당 소속 의원 등과 만난 뒤 8.2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코리아 패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였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브레인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 대화 그리고 제재를 병행한다 이러다가 지금 대화보다는 이제 압박 제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의원도 그렇게 주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저는 압박 제재를 강조한 게 아니고, 예. 강압 외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압 외교. 외교. 예. 전쟁과 평화를 논할 때 외교적인 것은 평화고, 평화를 추구하는 게 외교고, 예. 전쟁을 하자는 것은 이제 군사 분야입니다. 예. 강압 외교라는 것은 무력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무력 행사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상대국을. 예. 그것을 배경에 깔고 외교를 하자는 겁니다.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무력 제가 행사를... 얘기할 때는 그 제재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게.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외교를 강압 외교를 지금 할 때다. 그럼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배경에 깔 뿐이지, 직접 군사력을 외교의 한 방법으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여차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하지 않으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위협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시행된 게 큐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큐바 미사일 위기 때, 그때를 하나의 이 교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압 외교의 성공적 사례였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들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까지 통일부는 당연하겠습니다만 국정원까지 전부 다 대화파일색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대화파 하니까 이게 자꾸 양분법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제가 강압 외교도 강압 그 자체가 아니라 외교를 뒤에 깔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강압 외교도 결과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이들이 대화파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 저항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ICBM으로 보이는 미국은 지금 ICB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를 이제 두 번째 했고,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격화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시진핑은 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이 6.25 전쟁 때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데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은 이미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막상 우리 문 대통령은 지금 휴가지에 가 있고 아직 전화 통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 미국이 이 ICBM, 북한의 ICBM 개발 또는 발사 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안보 위기의 민감성을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CBM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인도, 프랑스가 SLBM을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는 이제 북한이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을 적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겠다 여차하면은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 강국으로서의 이제 그런 지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인도와 이스라엘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없죠. 예, 그렇죠. 근데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CBM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미국의 안보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예. 9.11을 연상을 해보십시오. 9.11은 핵이나 미사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비행기로 자고 그렇죠. 안에 있는 비행기로 예. 공격한 겁니다. 근데 이건 북한 땅에서 미사일로 그것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무기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그렇습니다.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발등에 떨어진 불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예. 과거의 핵 문제는 NPT 체제의 위반이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은 접근을 했죠. 예. 근데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떠나서 자신들의 자국의 위협이다. 이제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북한 문제 운전석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앉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한 열흘 뒤에 참 이게 힘든 일이다 하는 또 토로가 있었습니다. 예. 이 앞으로 대북 문제 이 운전석에 누가 앉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역할 분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BM은 사실은 우리 한국과는 큰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다. ICBM으로 우리를 공격할 리는 없으니까. 오로지 미국입니다. 지금 ICBM 문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ICBM 문제는 운전석에 미국이 앉아야 되겠죠. 그럼 예. 우리 문제로 생각할 수가 없죠. ICBM은. 예. 우리는 중거리, 단거리. 그다음에 핵무기. 물론 미국도 핵무기는 자기 일도 해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을 역할 분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역할 분담을 해야만 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명사진은 대부분 어두운 배경에서 의자에 앉아 이 꼿꼿한 자세로 찍죠. 이런 사진관의 고정관념도 깨졌습니다. 셀카를 찍어 주기도 한다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에게 주인은 좋아하는 색깔부터 물어봅니다. 이런 색깔은 우리가 원하는 배경 색깔 고르신 거 있으세요? 저는 파란색 좋아해서 파란색으로. 단색이 허용되는 증명사진에 색을 입혀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데 노랑, 주황부터 녹색, 파랑, 보라까지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증명사진이 뭔가를 고민을 하다가 색깔이 주는 거는 되게 이미지의 한 사진의 이미지를 되게 좌지우지하는데 뚜렷한 이미지를 위해 핫핑크를 고르고 도도한 표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찍어보신 것은 어떠세요? 저 너 같지 않고 저 같은데 화보 같은 느낌이거든요. 또 다른 사진관에선 주인이 이것저것 설명하더니 저 그럼 나가 있을게요. 커튼을 치고 사라집니다. 혼자 남은 고객은 생각하는 로댕 포즈부터 윙크 한 번, 다리도 의자에 올리며 자유롭게 찍어봅니다. 셀피지만 남이 찍은 듯 연출해 인스타그램에서도 인기입니다. 사진사가 조명과 카메라 위치만 세팅해주고 고객이 리모컨을 이용해 스스로 촬영합니다. 혼자서 찍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것도 없고 남들 눈치를 안 봐도 돼서 사진관 내에 있는 조명 자체로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더 자유롭게 또 잡지 화보처럼 프로페셔널하게 찍을 수 있겠다. 남과 같기를 싫어하는 개성파들. 사진에도 개성을 담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가 이번 주말 현역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은퇴를 앞두고도 이 특유의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이다선 기자입니다. 우사인 볼트 특유의 번개 세리머니입니다. 곧 시작되는 2017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긴장되는 현역 마지막 대회지만 볼트는 유쾌하기만 합니다. That would be the biggest headline. Unbeatable, unstoppable. 100m 9초 58, 200m 19초 19의 세계 기록. 올림픽 금메달 8개, 세계 선수권 금메달 11개에 빛나는 육상계의 살아있는 전설. I can't think of other than Muhammad Ali in my sporting lifetime, I can't think of anybody that has so had an impact. 마지막까지 특유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Yeah, without a doubt.
이번 세계선수권에서도 다른 선수의 등을 바라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brag to my kids when they're 15 or 20 and say, look, see, I'm still the best. You know what I mean? 트랙을 떠난 뒤에 축구 선수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꿈 역시 현재 진행 중입니다. It's open. I'm waiting on the call from Marina. It's taking forever. 볼트를 비롯해 신예 그라세, 라이벌 게이틀린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를 가리는 남자 100m 결승은 이번 주 일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검찰 인사에 희비가 깔렸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홀대받던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명분으로 몇 계단을 뛰어넘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됐습니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죠. 그때 이완규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재청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규 검사,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에 있었던 검사와의 대화 때 평검사 대표로 참석했었죠. 그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 재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던 검찰 개혁안을 반박했습니다. 그가 이번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표를 냈습니다. 그는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다시 법률가인 대통령이 취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말씀했다. 그래서 다소 순진한 기대를 해봤다. 그런데 아직 기대가 이른 듯하다. 안양지청장 김영종 검사도 이번에 함께 사표를 냈는데요. 그는 검사와의 대화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 전화를 했다고 공개한 분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까자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어느 기자가 검찰의 봄날은 간다고 했지만 내 기억에 검찰의 봄날은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검찰이 정치권에서 자유로워지는 봄날은 과연 언제 올까요? 네, 태풍 노루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동쪽 부근 해상에 있어서 며칠간 이동 변수가 큰데요. 현재로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토요일 밤 제주에 접근해 일요일 밤 경남 해안을 지나 또 월요일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이 예상 진로입니다. 바뀔 가능성도 큰 만큼 주말까지 태풍 진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예보로는 태풍의 영향으로 월요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에는 제주와 수도권 영서 지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처럼 푹푹 찌는 습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이 폭염 경보로 강화가 됐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춘천 34도, 전주 35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밤사이 공기도 더 뜨거워졌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내일 27도, 광주 25도, 부산 역시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대북 정책을 놓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철학자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 반철학적 단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그저 약간만 더 고통스러운 일에 지나지 않는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하루가 기다린다고 다들 믿읍시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